발표 제목이 로자룩셈부르크 경제론의 뭐 현대성 이렇게 붙였는데요. 일단은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로자룩셈부르크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일단 그렇지만 붉은 로자 내지는 뭐 혁명가 그리고 한국에도 한 번 번역이 돼 있고요. 로자의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원래 로자가 경제학 박사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완역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꼬미날리 쪽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발표를 좀 늦게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커요. 실질적으로 논쟁도 많았고 저는 로자의 경제학 이론을 갖다가 약 두 가지로 그냥 상당히 그냥 단순하게 경제 뭐 사상사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과소소비론자 공항에서 또는 뭐 자본주의가 다 끝까지 가면 자동으로 붕괴할 거라는 걸 예언한 자동붕괴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소소비론자니 자동붕괴론이니 이런 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논쟁 과정에서 그냥 붙여진 이름이고요. 실제적으로 로자의 자본 축적론을 쭉 보면은 그냥 부제가 그거예요. 나는 서문에서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싶다.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싶은데 이거는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 자본이 축적해야 되는 경제적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제국주의가. 그러면서 그 과정을 갖다가 서술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축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묘사를 하려고 해요. 근본적으로 밝히려고. 그래서 이제 축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것은 생산이 확대되는 과정이고 잉여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잉여가치가 실현이 돼가지고 다시 화폐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재생산 과정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내재적인 법칙 때문에 한 지역이나 한 순수한 자본주의 한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자기 태생적으로 태어난 지역을 넘어서 갖고 계속 팽창하고 축적되는 그런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은 그런 운동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 1편을 보면은 재생산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을 갖다가 노래요. 그리고 그래서 막스, 깨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항상 소비하고 그러니까 생산하고 공급은 공급하고 소비는 항상 조화롭다는 소위 얘기하는 스미스, 세 그리고 또 리카르도의 조화론을 갖다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면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스미스의 가치론의 잘못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잉여가치가 전부 가변자본과 이윤으로만 분리되는 아까 얘기하는 불변자본은 없잖아요. 원래 근대 경제학에서는 불변자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산 주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Y한 생산 주기에 Y에서 남아있는 불변자본이 넘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구조적인 과잉 생산 위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비판을 하죠. 두 번째 나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스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막스가 재생산 공식을 갖다 만들었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체 자본 1, 2, 3권을 갖다가 두루 섭렵을 하면서 막스가 했던 그 재생산 공식에서 확대 재생산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현실하고는 모순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막스는 정작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저히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가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는 팽대제사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분석하는 것은 순수한 자본주의야. 그가 분석하는 틀에서는 두 개급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자본과 노동자. 그런 가정을 한 다음에 도식적으로 이제 수치를 맞춰나가거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착취율이 100%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1부분에서는 4대 1이고 2부분에서 2대 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놔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수치를 맞춰나가죠. 수치를 맞춰나가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9천에 집어넣은 자본이 9,800으로 확대되는 걸 증명을 해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도대체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은 항상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죠. 다 소비한다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무조건 자본가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이 팔려서 화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일정한 지역 내에서 그걸 누가 소비해 줄 것이냐 이런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걸 막스는 실질적으로 도시적으로 해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한 그것이 없다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수치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자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막스의 어떤 그 자본의 축적에 대한 확대 재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비판하면서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을 둘러싼 이제 논쟁으로 넘어가요. 이제 자파들의 논쟁으로 넘어가면 1부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안 하겠다. 뭐 러시아 인민주의자들 내지는 자본주의가 농업국가에 들어와가고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로자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지역을 넘어나서 자본이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넘어서는 비자본주의적인 지역이 항상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그게 러시아였죠. 그러니까 유럽의 자본주의가 팽창해 나가는 한 지역이 러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본론이 들어오고 막스의 이론이 들어왔을 때 막스의 자본론을 갖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막스의 그 자본론을 교조주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본주의가 확실하게 발전해가고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그 2편에서는 그런 어떤 막스의 자본 확대 재산을 둘러싼 좌파들의 논쟁을 갖다 쭉 살펴봐요. 살펴보고 3편으로 가면은 실제적으로 역사 과정 속에서 막스의 그 분석이 왜 잘못됐는가를 갖다가 모로코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밝히고 있죠. 말하자면은 영국 자본주의가 처음 리버풀, 맨체스터에 시작해가지고 영국을 전부 다 자본주의 그리고 맨체스터, 리버풀 자체도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에 벌써 해외하고 무역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료도 수입해야 되고 수출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도식에서는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내요. 설명을 해내면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나 하면은 지금 자본주의의 생산 법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자본주의 지역을 자본주의 지역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다. 계속 밖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것도 나오지만 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국가가 그 재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축적의 영역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 세금을 가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도 쓰고 마지막에는 그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비자본주의적인 지역은 제일 봉건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어떤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을 갖다가 일단 공동소유제를 해체시키고 자연경제를 해체시켜야만이 자본주의 경제를 흡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신용 이런 거죠. 특히 얘기하면 그 유목민족들 있죠. 유목민족들은 다 공동소유잖아요. 공동소유인데 이거를 갖다 이 소유를 갖다가 개인 소유로 나눠줘야만이 자기가 이제 그 프랑스나 영국 자본들이 그 땅이나 토지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신용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도를 깔 때 신용을 주는 거예요. 신용을 줘갖고 자본주의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깔게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궁극주의, 군사주의인데 나중에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궁극주의가 하나의 어떤 자본 축적의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축적을 위한 정치적인 보조 수단에서 이제 군국주의, 군수산업이 자본 축적의 순수한 영역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군수자본주의를 보면서 어떤 한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군수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약 2천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독일에서 가장 큰 군수회사가 벤츠고 미국은 잘 아시잖아요. 포드, GM, 보잉, 넷더글라스 전부 다 이 군수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로자의 그 현대적인 어떤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석 틀을 줘요. 그러니까 월러스틴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이 노조한테 굉장히 많이 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군수 산업들, 그리고 이 신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계속 팽창해 가는 자본의 형태들, 그리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자본주의가 한참 전개된 지역 내에서 그 자본주의의 모순관계를 계속 심화시키는, 지역적인 팽창도 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 질적인 강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알아듣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대로 전체 내용을 모르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팽창하기 위한 비자본주의 지역이 다 사라지면 자본주의는 그럼 자동으로 붕괴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자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본이 축적하기 위한 내부적인 팽창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나가는데,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많이 느끼지만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본 축적 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되고, 그 잘못된 신용을 갖다가 지금 이 정권에서도 왜 비탄가 만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가 이루어지고 물건이 팔리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고리를 갖다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역적인 팽창도 계속 국가가 나서서, 아니면 군수산업이 계속, 아니면 군수산업이 그 자본주의적인 생산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보조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걸 둘러싸고 이제 레닌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레닌 같은 경우는 그 한 지역에서 순수한 자본과 노동자가 이루어지는 데서 축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자본주의인데, 그럼 레닌도 알았겠죠. 1918년에 권력 잡고 나서 우리는 소비에트 공화국이다, 사회주의다 선언해서 사회주의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몇 명이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선언해서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물론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 보게 돼서 사회주의는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막스의 재산 경쟁, 확대 재산이 가능하다는 태제를 갖다 받아들이고 계속 거기서 계획경제식으로 이제 생산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생산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죠. 일국 차원의 한 지역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러시아 혁명 자체도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단순한 볼셰비키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버리고 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갖다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그 하나의 정치 경제, 모든 걸 포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몇 사람이 권력 잡고 우리 사회주의가 권력 잡으니까 사회주의라고 외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노자의 이론에는 그런 부분이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우리가 굉장히 주지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갖고 바꿀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이런 거였으면 굉장히 재밌죠. 자본가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노동자들이 헐벗는다 그러면 자본가들 교육시키면 돼요. 하지만 자본가들도 실제적으로, 제가 너무 구조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본가들도 실질적으로 자본의 운동을 갖다가 인격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자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갖고 저는 막 논의될 때 너무 이 대안을 얘기할 때 너무 좀 약간 좀 공상적이라 그럴까? 물론 공상적이야지 힘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이나 정치경제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이윤율이 계속 경향 저하니까 혁명이 일어날 거다, 어쩌고저쩌고 할 거다, 이런 건 실질적으로 거의 여태까지 어떤 커다란 정변은 전쟁 후에 대부분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그러니까 자본의 팽창이 계속되고 심화되는 시기에서 정말 이게 어디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조정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대안들이 그런 어떤 그 신용의 어떤 좋은 점을 받아들여 갖고 어떤 대안 사회를 만들 때 그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정말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울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발전되고 전개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선생에서는 로자가 주는 그 경제적인 의미가, 경제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자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데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단계에 오면은 세계 차원에서 사회주의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근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물론 정치적인 투쟁을 계속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도 모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막스가 그려놓은 많은 코뮤니즘에 대한 많은 어떤 고리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뭔가 하면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만들어지지만 쓸모없는 상품이 아무한테도 팔리지 않는 상품이 막 쌓여요. 아파트들은 텅텅 비어있고 노숙자들 옆에 있고 진짜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졌는데 필요한 사람은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막스가 얘기하는 노동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뮤니즘 사회에서 전부 다 정규직인가.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일할 시간에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생산력적인 요건들이 좀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 투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차별화시킨다는 게 문제거든요. 노동한다는 건 똑같은데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 속에서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아 돌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과거에는 무슨 굉장히 공상적인 것 같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요. 굉장히 아주 막 우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이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어떤 임금 체계라든지 임금 체계라는 게 뭐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나누는 아니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 이런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의미한 싸움이거든요. 일부 시켜줄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 10명 시켜주고 현대자동차 음서제도 만든 거 아시죠? 현대하고 기아 정규직 아들은 정규직 아들이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거든요. 굉장히 잘된 투쟁이죠. 한 사업장 내에서. 네. 정규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투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는 우리가 막스를 이해하는 선상에서는 그 투쟁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비정규직화되고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선상에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얼마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화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비정규직 교수로 지금 보따리 장사를 걷다 10몇 년 하고 있는데 정규직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정규직 교수하고 월급이 정말 내가 강의하는 수만큼 해갖고 그 사람들이 80%만 된다. 그럼 그 사람들보다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왜? 논문 안 써도 되지. 학교에서 행정 안 해도 되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부분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공장에서 옷 색깔 다르고 화장실 따로 쓰고 식장 따로 쓰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막스가 얘기해놓은 많은 뭐라 그러죠 그 이론들이 지금 우리한테 많은 걸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경제학 책이 자본주의론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 우리한테 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겠는데 이게 좀 난해해요. 난해해가지고 저도 번역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전체적인 내용적인 오역은 아니어도 약간의 오역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은 제 생각으로는 자본론을 안 읽어도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본론 중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론에서 나온 부분을 발췌해갖고
다시 올바로 쉽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어떤 식으로 왜 필요한지가 해석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한국에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좀 이렇게 구소련 사회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북한이라든지 지금 한국의 사회라든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그 대한 사회로서 어떤 사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좀 논의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자 룩셈부르크의 경제학 이론이 뭐 레닌의 반대다 뭐라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레닌주의적인 연구를 해도 로자를 알고 하면 훨씬 더 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 알고 같이 이제 비판하면 훨씬 더 풍부해지는데 무조건 이제 로자는 어떻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학 하시는 분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쓱 한번 섭렵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막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어떤 정치 경제학 이론으로 볼 때 어떤 이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살짝 유물론자니까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왔듯이 자본주의에서도 뭐 어떤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건데 그 시기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정치 투쟁으로 뭐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더 이상 대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안 쓰는 대통령은 결국 당선이 못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막스를 이해할 때 정치가 경제를 갖다 주무른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정치가 경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치가들은 이런 의회민주주의에서 당선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노자가 지금 막스주의자 입장에서 축적을 계속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적 법칙적으로 축적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비자본주의적인 지역을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거죠. 자본의 팽창 자체를 저지시켜갖고 과연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구체적인 거죠.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벌어졌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삶의 터전이었고 자연경제였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원시공동체 사회였고 근데 그런 부분이 로자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가 가장 선동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한 귀퉁이가 자본주의로 변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도 브라질의 원주민이 많이 먹는 그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게 뭐죠? 프로 이거 있다고. 오케이. 뭐 이런 거. 의약품으로 많이 쓰는 거 있죠. 코메키로 이렇게 쓰는 거 감기가 됐을 때. 프로폴리스 같은 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존 유역의 그 브라질 원주민들의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다국적 기업에서 약효가 있다는 걸 알으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이렇게 뜯어가지고 바르다가 사가는 거라고 돈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애들이 상파울로로 가고 오토바이 몰고 집으로 들어오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점차 어떻게 돼요? 한두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그거만 채취하고 다니죠. 한참 지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약초는 다 없어지고 밀림하는 거 들어가서 이제 삶을 파괴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라든지 어떤 그 다른 부분으로서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의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뭐 그린벨트라든지 어떤 묶어두는 어떤 그런 뭐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은 개발 금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자본의 어떤 그거는 비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항을 다 했는가 깨져나간 이유가 자본주의는 그런 데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과학기술도 발달해 있고 무기도 있고 아까 그래서 군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은 그걸 놔두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자본주의는 인간적인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가 착한 사람 구호한다고 자본주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려면 그거 완전 리카르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본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착취당한다 그래고 자본가 죽이고 다니는 좌파리 카드주의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막스 이론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자본가는 자본의 운동을 갖다 그냥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정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일본이 10년, 15년 전에 했던 뭐 뉴타운 개발 같은 것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금융자본 그 터가 넓은 호주 가서도 금융자본이 한번 그 집값 땅값 올려놓고 싹 담을 빼놓고 나가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그랬을 때 주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저는 여기서 많은 경우는 케인즈가 떠오르거든요. 인간의 행동이 과연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마 케인즈가 애니멀 스피리트라는 얘기를 하죠. 동물적인 어떤 영혼들은 남 따라하고 관습대로 하고 뭐 욕망, 욕심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시계 관찰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군대 경제에서 얘기하는데 인간이 정말 가장 이성적이고 모든 걸 냉철하게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영혼들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은 그런 걸 이용해 놓는 거죠. 더 많이 벌게 하고 더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이제 들어오는데 물론 노자는 그런 부분은 분석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상정을 해야 되고 그냥 자본이 돈 빌려가다가 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정말 자본가 노동자 있어갖고 노동자가 정말 없는 사람이 빌려가는 거랑 지금 집저장 잡히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행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금융자본은 그거를 전부 다 담보를 뽑아놓는 거죠. 똑같은 거죠 상대는. 근데 이 어떤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소유자한테 뜯어먹는 게 더 크죠. 노동자들은 생존 필수품을 얻기 위한 대출은 X가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생산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자본주의적인 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팽창해 나간다. 그리고 그 비자본주의 지역은 또 자본주의가 된다. 그리고 또 팽창해 나가면서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고 또 이미 자본주의화된 지역에서 질적으로 그 자본주의적인 재생산 과정을 갖다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인 생산 그 모순상 처음부터 세계 경제적인 시스템이었고 그게 전부 다 자본주의로 변하면은 결국은 대한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자본이 팽창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여기 세세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어떻게 했고 뭐 국가가 왜 개입했고 군수 자본이 왜 자본 축적에 순수한 영향을 보내고 이런 것도 분석하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만 아까 그 시키는 러시아 혁명을 레닌과 소수 일당들의 쿠데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로자의 생각이었는지 하고 본인의 생각인지 하고요. 아니 요새 한국에 옛날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뭐 좀 그 학출에서 나온 그 러시아 혁명사라는 유한 선생이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일부 권력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사회주의다 그러다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기 이런 거죠. 뭐 전두환이 우리나라는 정의공화국이다. 정의로운 거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옛날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인 건 아시죠? 소비에트는 평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소련 법의 일주일항이 뭐예요? 모든 권리는 모든 권한 소비에트에 있다요. 실질적으로 소비에트가 뭘 했는지는 아실까 알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아니 어떤 로자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그건 1905년하고 1918년 두 번을 쓰는데요. 그건 의견이 좀 다르죠. 의견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엄청난 뭐 미래를 여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법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미 팽창이 많이 축적이 많이 지속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행태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런 점은 지역적인 팽창도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자본주의적인 거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막 돌아가고 막 그냥 그 근거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지역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한꺼번에 어떤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예언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실적으로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자본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계속 자기의 모습을 쉽게 바꿔요. 본질은 바뀌지가 않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 걱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큰 전쟁. 새로 특정 영역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전쟁은 모든 걸 파괴시키고 그리고 남아있는 잉여 자본이 축적되려면 규모가 크면 더 많이 축적돼야 되니까 하나를 생산하는 기본 생산 단위가 커지잖아요. 축소시켜야 돼요. 그럼 전쟁 한 번에서 쓸어버리는 거지. 실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산업을 확대시키고 무기산업을 왜 그러고 하면 터트리면 재생산 과정도 안 돌아오죠. 이런 것이 다 그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딱 시간이 딱 12시인데요. 어쨌든 이게 두 분의 발표와 열띤 청중 토론과 이렇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2시간을 잘 채운 것 같습니다. 되게 유익한 이렇게 발표와 또 질문 또는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의 발표자께 큰 박수로